유럽 건축여행 제15강입니다. 18세기, 19세기의 옛 것에 대한 열정, 이란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부터는요, 단일 예술 사조가 지배하는 세상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까지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구 주변 국가들이 하나의 예술 사조로 이어왔죠. 뭐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동일한 형태로,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형태로 하나의 예술 사조로 이끌어 왔는데, 18세기로 넘어오면 이제 단일한 사조로 건축되지 않습니다. 건축가들 또는 건축주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이냐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유럽 대륙의 지식인들 또는 예술가들은 늘 선진국으로 배우러 떠났죠. 그것이 바로 유럽 귀족들의 그랜드 투어였습니다. 자, 프랑스인, 독일인, 에스파냐인, 잉글랜드인, 이 사람들은 여전히 17세기까지는 이탈리아가 그들의 문명의 출발점이었죠. 선진 문화가 바로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은 몇 년간의 가정교육을 하고요. 기초 소양교육, 말하자면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에 대한 기초 소양들을 배우고 또 프랑스어를 공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2년간의 여행을 했죠. 이것을 그랜드 투어라고 부르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런던에 살던 어떤 귀족이 파리로 건너가고 또 마차를 타고 알프스로 가서 로마까지 갔다가 칠리아까지 갔다 돌아오는 이 코스로 그랜드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죠. 이게 하나의 사조로 이어가게 된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 그랜드 투어를 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애덤 스미스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국부론을 쓴 사람이죠.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사상가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랜드 투어의 당사자가 아니라 인솔자였습니다.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랜드 투어 인솔자로서 3번이나 대륙에 다녀왔어요. 그 다녀오는 사이에 국부론이라는 것을 쓰게 되죠. 자, 국부론이 집필할 수 있었던 근본적 계기가 바로 이 그랜드 투어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외국 여행을 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 젊은이들은 대체로 이 여행을 통해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뤄 기록한다. 그러니까 10대 때는 기본적인 교양, 고전 공부를 하고 프랑스어를 공부한 다음에 한 20살쯤 되면 영국에서 출발해 파리를 거쳐서 이탈리아까지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귀족 타운젠트의 아들을 데리고 인솔자로 여행을 했죠. 그래서 파리, 로마 등에서 고전을 접하고 중상주의 사상가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국부론이라는 것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랜소의 당사자가 아니라 인솔자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에 국부론을 쓰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영국의 귀족들의 자제들은 20살 정도 되는 한참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탈리아에 가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어떤 고전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많은 예술 사조를 얘기를 했는데요. 르네상스나 바로크가 프랑스에서 건축이 될 수 있던 이유는 그 건축가들이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로 가서 그걸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건축가들이 이탈리아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선진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 유학의 과정이 그랜드 투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럽은 단일 사조들이, 이렇게 단일 예술 사조들이 흥행을 했는데, 자,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유럽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 변화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계몽주의라는 거죠. 자, 17세기 이전까지는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군주와 교회 성직자가 가장 높은 계층, 이 사람들이고, 그 밑에 평민들이고 농노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구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17세기 이전의 사회 구조는 교회와 성직자, 군주, 귀족, 뭐 주인과 남성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굳건하게 갖고 있었다면 부르주아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그 새로운 생각이란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의 생각이 점차 솟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몽주의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왕과 귀족, 사제와 교회의 권력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에서 이런 계몽주의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됐던 거죠. 이 계몽주의 이전에 그런 권력이 있었던 거에 극명히 드러났던 것이 뭐 고딕식 교회, 또 바로크식 궁전 이런 것들이 이전에 교회와 국가가 갖고 있었던 강력한 권력이었던 거죠. 이 권력이 이성의 시대로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성의 시대로 가면서부터 새로운 생각들이 갖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생각에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이 팔라디오즘이라는 거였어요. 물론 팔라디오즘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많이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프랑스에도 넘어가고 뭐 영국에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크 시대를 거치면서 바로크는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권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교회 권력이 약해져요. 그 약해지는 그 순간, 자, 이성을 찾아가는 그 순간에 새삼스럽게 이탈리아 북부에 있었던 이 팔라디오가 만들었던 건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는 1715년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건축서가 영어로 번역 출간이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섬나라라서 그랜드 투어를 다녀오긴 하지만 대륙을 거쳐서 프랑스를 거쳐서 알프스를 이탈리아 갔다 오긴 하지만 그 길부 사람만 갔다 온단 말이죠. 돈 많은 귀족들만 갔다 온단 말이죠. 그런데 팔라디오의 건축서가 영어로 번역 출간이 되니까 그랜드 투어를 갔다 오지 못한 건축가들도 이것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르네상스 문화 또는 팔라디오의 건축사조가 책을 통해서 익힐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팔라디오즘이 1720년부터 60년까지 영국에서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바로크식 구성과 대조를 이루는 팔라디오 양식, 이성의 시대와도 잘 어울린다. 이 시대 앞에 바로크 시대거든요. 바로크 시대는 강력한 교회의 권력, 화려한 치장, 이런 거였는데 팔라디오즘이란 것은 이성적인 것, 비례와 균형 있는 것, 깔끔한 것, 정갈한 것 이런 것이란 거죠. 그래서 이성의 시대와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 자, 그래서 이때 대유행을 하게 됐는데 바로 18세기 영국에서 팔라디오의 건축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했고 유행의 첨단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팔라디오즘을 추종한 건축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건축가는 콜린 캠벨이었죠. 그래서 휴스턴 하우스라는 걸 짓게 됩니다. 자, 이 건축물 한번 보시죠. 왜 팔라디오즘이죠? 가운데 신전 모양의 페디먼트가 있죠. 벽기둥, 원형 벽기둥 중앙에 4개가 있고요. 좌우측이 똑같죠. 좌우가 균형, 대칭을 이루는. 그리고 장식물이 별로 없죠. 창문이나 이런데 바로크라면 이런데 무슨 신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성인들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조각물들이 거의 없다. 콜린 캠벨이 지은 벨링턴 하우스입니다. 이것도 보면 중앙의 문, 좌우측에 둥근 원형 벽기둥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토스카나식 기둥, 위에 트리글리프와 메토프 형태로 있다. 좌우측의 대칭, 이런 형태죠. 르네상스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극단적인 좌우 대칭, 이게 바로 팔라디오즘의 전형적인 겁니다. 콜린 캠벨이 지은 메르워스 성체입니다. 자, 이것은 팔라디오의 로툰다 모습을 많이 갖고 있죠. 4군데 사방에 여기 설계도를 보시면 사방에 출입구가 나 있죠. 여기 동서남북 전부 출입구가 나 있는 동서남북 전부 신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게 바로 팔라디오의 로툰다거든요. 그 로툰다를 그대로 베낀 것처럼 보이는, 물론 가운데 있는 돔은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팔라디오의 로툰다를 그대로 모방해서 지은 것처럼 보이는 전형적인 팔라디오즘을 구현한 건축물인 거죠. 자, 팔라디오즘 건축을 추종했던 또 한 명의 사람은 벌링컨이라는 사람인데, 자, 런던 취직 저택입니다. 여기 안드레아 팔라디 빌라 노툰다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가운데 페디먼트 신전이 있고요. 기둥 숫자도 똑같죠? 단지 오더가 여기 코린토스식이냐
팔라디오는 이오니아식이냐. 요 정도만 차이가 있죠. 좌우측에 창문이 두 개씩 있고요. 근데 팔라디오와 다른 것은 1층부터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닫힌 계단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거기 지하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팔라디오의 로툰다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팔라디오의 로툰다는 요 신전이 동서남북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벌링컨의 런던 취식저택은 서측에만 있었어요. 서쪽에만 요거를 구현을 했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즉 팔라디오의 건축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다. 포르티코 입구란 뜻이죠. 포르티코는 한쪽에만 채택을 했다. 팔라디오는 네 군데 동서남북 다 했는데 요건 한쪽에만 했다. 여기 차이가 있죠. 자, 팔라디오와 바로크를 계승했던, 자, 이전 시대가 바로크란 말이죠. 그게 건축의 사조란 게 어느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걸 도입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는데, 자, 팔라디오즘이 새로 유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바로크와 팔라디오즘을 가져왔다. 자, 이 건축물 보시면 윌리엄 켄트가 지은 런던 근위기병 연대 본부입니다. 자, 여기서 팔라디오즘을 어떻게 찾냐면 요거, 요거, 요거 좌우측의 건축물이 딱 균형을 이루고 있죠. 좌우 대칭을 완벽하게 하고 있죠. 이게 팔라디오즘입니다. 자, 바로크는 뭐 있죠? 바로크는 여기 벽돌 쌓기, 그 다음에 움직인 평면, 여기는 쏙 들어가고 여기 튀어나왔죠. 그리고 움직인 평면, 또 장식물 1층에 거친 돌 쌓기, 뭐 이런 것도 보면 바로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뒤에 종탑 같은 것도 조금 다르죠. 이런 것도 팔라디오와는 좀 다른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팔라디오의 고전주의와 바로크 양식을 적절하게 조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새롭게 로마 고전주의를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 고전주의, 그 고전주의를 보게 된 것은 바로 이 앞전 시대의 바로크의 지나친 화려함, 이거에 대한 반성에서 나오죠. 건축가 제임스 기브스도 이탈리아를 갔다 와요. 갔다 와서 로마 고전주의를 새롭게 인식을 합니다. 여기 광야의 성 마르티노 교회인데요. 보시면 정면에 판테온에 있는 정면 모습을 하고 있죠. 포르티코, 이 입구를 판테온처럼 가지고 있다. 6개의 오더를 사용한 12식 신전 모습이다. 측면에는 장식을 많이 한 바로크 형태, 약간 여기 사각형 기둥 있죠? 사각기둥, 원기둥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러니까 벽에 붙어 있는 벽기둥 형태. 이게 바로크 형태죠. 그리고 위층 위에 이제 첨탑을 쌓인 거 보면 여기 꼭대기 보면 전형적인 바로크 형태를 갖고 있죠. 바로크식 그 르네상스식 도움이 아니고 약간 틀어진, 그 다음에 움직인 평면을 가진 첨탑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크란 거죠. 바로크를 가져오되 고대 로마의 모습을 따른 새로운 고전주의다. 그래서 이 시대를 신고전주의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고전주의를 가져오긴 하되 나름대로 이 섬나라 독특한 문화를 많이 반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존 우드의 퀸 스퀘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자 신전 모습인데 벽기둥이죠. 벽기둥 형태로 붙어 있죠. 이게 벽기둥을 한다는 것은 로마식 고전주의란 뜻이에요. 삼각형 페디먼트가 있고요. 벽기둥. 그다음에 1층은 러스티케이션. 1층은 거친 돌 쌓기. 이것을 돌을 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러스티케이션이에요. 거친 요새에 1층을 쌓는 것. 피렌체에 보면 메디치 가문의 집들, 또 다른 귀족들의 집들을 보면 1층 이제 거친 돌 쌓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입구 옆에 마차에 말을 매놓을 수 있는 무슨 뭐가 박혀 있는 뭐 이런 것처럼 1층에 거친 모양이 있고요. 자, 2층, 3층은 2층에서 3층을 올라가는 이 벽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르네상스 양식이죠. 로마 고전주의라는 겁니다. 자, 이쪽에도 보면 벽기둥이 사각형 벽기둥이 일로 쭉 있죠. 일정한 간격으로 사각형 벽기둥, 맨 끝에는 원형 벽기둥이 있다. 이게 로마 고전주의죠. 말하자면 콜로세움이 1층, 2층, 3층에 벽기둥이 붙어 있는, 이게 바로 로마 고전주의인데, 여기서 영국에서는 영국식 나름대로의 고전주의를 구현했다. 그래서 영국식 신고전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영국에는요, 런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사용했던 목욕장이 있어요. 거기가 온천장으로 유명했던 곳이고 베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로마 황제들도 와서 즐겼던 그 목욕장 있는 곳인데 거기에 로마의 유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왜 사람들이 그랜드 투어를 가냐면 거기에 고대 로마의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자, 영국에도 그랜드 투어를 갈 수 있는 데가 바로 베스였던 겁니다. 이 베스에 이렇게 목욕탕 유적인데 이건 복원한 거예요. 밑에 주춧돌 같은 것은 옛날 로마 시대에 있던 거고 위에 기둥을 이제 복원한 거죠. 로마 시대의 모습으로 복원을 한 겁니다. 자, 도리스식 기둥으로 이렇게 서 있죠?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베스에 고대 로마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전 건축 부활의 문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베스에 지어진 게 요겁니다. 로열 크레센드라고. 크레센드라는 게 초승달이라는 뜻이거든요.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 이게 존 우드의 로열 크레센드인데, 자, 이것이 왜 신고전주의냐? 여기 벽기둥이 쭉 있죠. 이오니아식 기둥으로 있는 벽기둥이 114개가 쭉 늘어져 있죠. 꼭 베르니니가 만든 성베드로 성당 광장에 있는 기둥같이 보이죠. 근데 기둥이 단독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벽기둥이다. 이게 바로 로마식 고전주의라는 거예요. 열주 효과를 노린 신고전주의다. 자, 베르니의 성 베드로 광장과 유사한 형태다. 이렇게 늘어서 있는 신고전주의다. 자, 그러다가 영국에는 어떤 예술사조가 한동안 유행했냐면 낭만주의라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낭만주의, 로맨티시즘. 이것은 18세기, 19세기의 계몽주의, 이성을 찾자고 하는 계몽주의와 신고전주의의 반대에서 나타난 낭만주의가 있었어요. 로맨티시즘 또는 그림 같은 픽처레스크한 비현실적인 환상적인 이런 예술사조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 미술품에도 있거든요. 미술에도 카르파스 프리디가 그린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자, 현실은 이렇지 않죠. 현실 자연은 이렇지가 않은데 여기 보면 구름이 이렇게 쫙 있어요. 뭔가 그림처럼 보이죠. 약간 환상적이고 이게 낭만주의라는 거죠. 여기 건축물도 그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윌리엄 체인버스가 만든 큐가드는 벨로나 신전이에요. 자, 숲속에 갑자기 이런 신전이 등장을 한 겁니다. 현실적이진 않죠. 뭔가 비현실적이에요. 좀 몽환적이에요. 이런 숲속의 그림처럼 신전을 모습을 만든 겁니다. 이제 낭만주의가 성행을 한 겁니다. 이 길지 않게 잠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낭만주의가 또 어디로 가냐면 고딕으로도 갑니다. 자, 고딕이라는 것은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프랑스 중심으로 일어났던 교회 건축 사조죠. 물론 여기 고딕식에서 나온 방법들이 교회에 쓰인 건 아니지만 주로 교회에 많이 쓰였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18세기에 그 15세기에 만들어둔 고딕 사조를 다시 좀 가져옵니다. 낭만주의가 리바이벌 했다. 그러니까 고딕 낭만주의가 리바이벌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존 버클리가 지은 윈체스터 성당. 숲속에 고딕식 성당이 들어섰는데 이게 프랑스식 고딕과는 많이 다르죠. 이게 원형 장미창에 이렇게 바뀌었고 딱 보면 뭐가 고딕 같죠? 자, 첨탑이 높이 서 있다. 버트러스가 서 있다. 이런 것들이 고딕식이죠. 자, 그림 같은 예술 사조에 따라서 건축을 하게 되더라. 이게 고딕 낭만주의고요. 자, 고딕 낭만주의의 또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는 호러스 월풀의 스트로베리 힐입니다. 자, 이 건물을 보시면 무엇이 고딕인가? 자, 고딕의 특징은 첨탑, 탑들이 서 있죠? 이렇게 뭔가 장식물로서의 탑 같은 게 서 있다. 그리고 아치가 포인트드 아치. 이렇게 서 있죠? 아치가 둥근 아치가 아니라 포인트드 아치가 있다. 원래 이 건물은 고딕 건축물이었어요. 근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낡고 그러니까 겉면을 새로 만든 거죠. 그래서 18세기에 고딕일 재생을 충실히 대표하는 건물이다. 고대 로마만 재생을 해야 되느냐? 중세 로마네스크, 또 중세 고딕, 이것도 재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시대에 맞게 각색을 해서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딕 낭만주의가 이때도 등장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고딕 낭만주의, 제임스 와이어샷, 리 스토원입니다. 그것도 보면 이게 15세기 한 게 아니라 19세기에 지은 거라는 거죠. 19세기에 고딕식으로 지어낸 거죠. 여기 포인트 아치, 탑을 높이 세웠던 고딕식으로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 거죠. 자, 고딕이 리바이벌된 대표적인 건축물이 베리와 퓨진이 지은 국회의사당,
즉 웨스터민스터 신궁전입니다. 영국의 국회의사당이죠. 자, 이거 보면 고딕 요소가 뭐가 있죠? 첨탑들이 많이 서 있죠. 탑들이 막 높이 쭉쭉쭉 서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고딕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르네상스나 바로크와 무엇이 다르냐?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좌우에 동일한 건물들이 서 있지 않죠. 요 가운데 첨탑이 있고 이쪽에 두 개가 서 있는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창문들이 굉장히 많죠. 자, 외관은 고딕 형태를 따랐다. 비대칭 구조다. 그림 같은 건축물이 이 템스 강변에 서 있는 그림 같죠. 이런 그림 같은 보기 좋은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는 고딕 리바이벌이다. 그래서 이것을 영국에만 있었다. 그래서 이 시대, 요 건축물이 세워진 시대에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빅토리안 고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19세기에 되면은 영국의 그리스 고전주의가 성행을 합니다. 자, 18세기에는 로마 고전주의가 성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건축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게 로마 고전주의인데 1830년에 그리스가 독립을 하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독립운동 쭉 해요. 그러니까 1830년 이전에는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죠. 그래서 거기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830년 그리스가 독립을 하면서 가보니 특히 파르테논 신전이나 여러 신전들을 보니까 로마와는 뭔가 다르더라. 그래서 그리스 고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로마 고전주의와는 뭔가 다른 그리스 고전주의가 성행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로마 고전주의는 어디서 왔죠? 그리스에서 왔으니까. 그리스가 더 오리지널이잖아요. 오리지널을 보고 따라서 해보자라고 하는 고전주의가 등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 고전주의와 로마 고전주의 뭐가 차이냐 보죠. 여기 보면 영국 박물관입니다. 이 건물은 이오니아식 열주가 에워쌌죠. 로마 고전주의는 우리 콜로세움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콜로세움에 기둥이 있는데 이 콜로세움의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벽이에요. 벽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있는데 벽기둥이에요. 그냥 장식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더가 있긴 한데 장식물로서 기둥이라는 거죠. 이게 로마 고전주의라면 그리스 고전주의는 기둥 자체가 지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 고전주의와 로마 고전주의의 차이예요. 여기 영국 박물관을 보시면 이 기둥들이 이오니아식 기둥들이 열주로 늘어서 있죠. 벽 기둥이 아니라는 거죠. 지붕의 하중을 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리스 고전주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의 가구식 구조라고 그래요. 그리스 가구식 구조의 합리성을 강하게 표현한 건물. 이게 바로 영국 박물관입니다. 찰스 로버트 코커렐의 애슈몰린 박물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오니아식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죠. 파르테논 신전 또는 그 신전 앞에 있는 프로필리아 입구죠.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입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적절하게 재현한 거죠. 왜 입구냐면 여기 기둥의 간격이 가운데가 좀 넓잖아요. 가운데가 입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는 그 프로필리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 고전주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토머스 해밀턴이 만든 에든버러 하이스쿨입니다. 자, 이것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를 본딴 겁니다. 저 높은 기단 위에 보기 좋은 영국식 피처레스크 구성.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라고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에릭테이어 신전이 있고 프로필리아는 입구가 있거든요. 자, 그것을 따라서 이 에든버러 하이스쿨은 입구를 들어가서 말하자면 파르테논 신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스 신전의 열주가 이렇게 있는 전형적인 파르테논 신전의 도리스식 기둥을 가진 이런 건축물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 고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